방역당국이 코로나 전시 상황을 강조하며 다음 주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학조사에 군과 경찰을 투입하라고 말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모레까지 24시간 철야 농성을 벌입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오는 10일 열립니다. 윤 총장은 감찰 기록을 보여주고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1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 주장에 민주당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시장 실패라고 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전국 확산 조짐입니다. 경기 여주 양계장에서 오늘만 닭식 9만 마리가 긴급 살처분됐고 전남 영암과 충북 음성에서도 120만 마리 넘게 살처분돼 농가 시름이 깊어집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해 당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주엔 하루 1,000여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은 물론 군, 경찰까지 역학조사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준전시 상황임을 선포한 겁니다. 오늘은 김수홍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현장 역학조사 업무에 공무원은 물론 군인과 경찰 투입까지 주문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도 수도권 확산세를 전시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 상황입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의 야간과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직장인 등을 위한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도 설치합니다. 잠시 뒤 자정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괄 격상됩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서울은 사실상 심야 이동 통제 상황까지 왔지만 코로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5분 만에 진단 결과가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쓰지 않았던 방법인데 요양병원 같은 취약시설부터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집단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선별진료소. 평일 오후 4시 반이면 문을 닫고 주말과 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은 다른 병원들도 비슷한데 이는 주말과 휴일, 진단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적어지는 원인입니다. 문 대통령이 선별진료소의 야간과 휴일 운영을 확대하라는 건 결국 검사 건수를 늘리라는 겁니다. 양성률이 4%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무증상자를 빨리 찾아야 조용한 전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검사 인력입니다. 인턴도 일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지금 시험을 안 봤으니까 9,700명 정도가 그 인턴 해야 되는 일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 진료의 검체라든지 그 일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15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 환자가 스스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타액검사법도 함께 활용할 방침입니다. 전반적인 검사 역량이 늘어나고 검사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도가 현행 PCR 검사보다 낮아 수도권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부터 사전 검사 용도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또 군과 경찰 등은 검체 이송과 역학조사 결과 입력 등 지원 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서울은 벌써 닷새 연속으로 환자가 2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사우나와 병원 그리고 이태원 술집에서 또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에 이런 확산세가 계속되면 다음 주는 확진자가 하루 1,000명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입니다. 확진자가 나와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최근 이태원 일대의 이런 홀덤펍 5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방역당국은 업소 이름을 공개하고 이용자들에게 진단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총 379명에 대한 그 방문자 리스트를 확보해서 여기에서의 이제 확진 여부들을 조사를 하는 중인데 성동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는 종사자와 환자, 가족까지 18명이 확진됐습니다. 동작구의 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1m 간격 유지 구획을 미표시한 점, 최신 공간에서 대화 금지 안내문 미개시 등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종로식당은 112명까지 환자가 폭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속출한 서울은 닷새 연속 환자가 2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환자도 200명을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 양상을 꺾지 못하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기적 논점으로 1,000명 이상 계속되는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국 대유행이 되면 사회활동 전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남 청양에서는 마을 경로당을 통해 주민 11명이 무더기로 확진됐고 어제 30명의 확진자가 나온 울산 요양병원에서는 오늘도 53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이 요양병원에서만 사흘 만에 9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이 통째로 격리되었습니다. 보도에 김다로 기자입니다. 충남 청양군의 한 마을에서 어제 80대 확진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읍내에 있는 미용실 업주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A씨와 함께 식사한 주민 35명 가운데 11명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미용실에서 경로당을 거쳐 마을 전체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60대가 넘는 고령층입니다. 어르신들은 매일 회관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근 마을 주민들한테도 되도록이면 이제 검사를 받으라고. 어제 38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울산 요양병원은 오늘도 53명이 추가 확진돼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사흘 만에 이 요양병원의 환자와 종사자 등 342명 가운데 26.9%인 92명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여러 병동을 오가며 환자를 돌보던 방식 때문에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층을 또 다 이렇게 3개 층을 나눠서 또 하기 때문에 다 뒤섞이고 또 목욕할 때도 같이 이제 모든 요양보호사가 같이 이제 투합이 돼서. 경기 고양에서도 오늘 요양원 2곳에서 종사자와 입소자, 가족 등 2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런 환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결국 의료체계가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일부 지역은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고 서울도 불과 5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염 학회 등은 우리도 외국처럼 체육관에 대형 임시병원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합니다. 보도에 최원영 기자입니다. 인도 뉴델리는 지난 7월 확진자가 급증하자 스포츠센터에 임시로 500병상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환자가 급증하자 대양감염학회 등 11개 단체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임시병원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병원 중심으로 병상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재난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코엑스라든지 난방이 잘 돼 있는 체육관에다 포터블 음악기 같은 거 틀어가지고 음압을 유지하고.
실제 전국 177개 중환자 병상 가운데 남은 건 29개뿐이고 서울은 5개만 남았습니다. 서울시는 시립동부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컨테이너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립병원 내 유휴 공간에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임시병상 설치 등 15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병상이 빨리 순환될 수 있게 확진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증상자는 발병 뒤 10일이 안 지났어도, 무증상자는 7일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발열 등의 증세가 없어지거나 PCR 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예, 내일부터는 수도권과 전국에 격상된 거리 두기가 시행됩니다만 이미 불붙은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일단 거리 두기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이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할 때 4명 이하 소규모 감염은 선행 확진자 접촉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2주간 선행 확진자 접촉 비중이 38.3%로 전체 감염 경로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주 전 약 25%에서 13%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죠. 4인 이하 감염이 늘었다는 건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 같은 지인을 통한 일상생활 속의 감염이 확산됐다는 뜻이란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4명이 지인 감염, 즉 주변 사람들에게 감염됐다고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가족들에게까지 거리 두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이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먼저 들어보실까요? 환자 수를 줄이는데 무조건 거리 두기만 방법이냐, 다른 것도 써야죠. 새로운 방법을 쓰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협회도 이달 초 방역 중심의 코로나 관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는데요. 이 확진자 수 줄이기보다 사망률을 줄여야 한다. 또 검사를 확대해 조기에 환자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오늘 대폭적인 검사 확대를 주문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내가 조금 이상하면 검사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좀 늘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방역당국도 최근 확진자와 연관성이 없어도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죠. 물론 지자체별로 무료 검사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무증상자를 선제적으로 찾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큽니다. 자, 그래서 강력한 거리 두기를 단기간 실시하자. 그러니까 짧고 굵게 거리 두기를 실시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이 수도권 거리 두기는 지난달 19일 1.5단계 격상 후 2단계 플러스 알파를 거쳐 내일부터 2.5단계가 실시되죠. 잇따른 격상에도 방역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강력한 거리 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는데요. 그런데 이로써 확산의 불길이 잡힐지는 의문이란 지적도 큽니다. 3단계 올리면 짧게 하고 끝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올리고 나서 낮추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고민도 사실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부가 주춤주춤 하는 사이에 이렇게 확산세가 커졌는데 이제는 거리 두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방역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을 막았으면서 오늘 법사위에선 아침부터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래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만 여당은 내일 법사위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혼란스러웠던 법사위 상황을 이태희 기자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사위 회의장 앞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의회 독재, 친문 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소위 강행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에게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국민의당도 합류했습니다. 중립성과
공정과 독립성이 없는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것도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장을 합의로 선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5.18 특별법을 처리했고 공수처법까지 강행 처리하려 하자 여야 분위기는 한층 험악해졌습니다. 합의대로 안 지키고 저쪽이 말하자면 배신을 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겠습니다. 오후엔 회의장에 입장하는 여당 의원들을 야당이 막아서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 뭐라 했냐고? 닭돼지 누가 닭돼지 했는데? 나오지. 아니 법은 법이고 원내대표들 논의하는 건 논의하는 거고 대한민국 국회 이게 미신인 거예요 이게. 야당은 공수처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시간을 벌었지만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제가 의결을 하지 않겠다든지 그런 것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당은 내일 소위 처리에 이어 모레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여야의 충돌은 모레 본회의가 정점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외에도 기업 3법 등 다수의 쟁점 법안들을 모레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태세입니다. 야당은 입법 독재라며 처리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지금도 열리고 있다는데 기업 3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민주당은 조금 전 8시 반쯤 속개된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기업 3법 중 공정거래법 등 2개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역시 법안을 직권 상정하려는 여당과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 시간을 벌려는 야당 간 신경전이 종일 계속됐습니다. 전체 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야당 반발로 3시 30분이 돼서야 열렸는데요. 여당이 예정에 없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 21건의 추가 상정을 요구하고 여당 소속인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고 이후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다른 상임위의 쟁점 법안들도 대부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조금 전인 저녁 9시부터 24시간 철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과 법사위 회의장 앞을 지키면서 밤샘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금 전 의총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막지 못하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며 정권 퇴진투쟁까지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지금의 혼란이 오래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 표현을 해석하자면 어떤 식으로든 현 상황을 수습하는 쪽으로 청와대가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먼저 김복원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정국이란 표현을 써가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장기화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당초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0일 이전에는 추가 입장을 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민심 위반이 가속화하자 수습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 내부 반발을 개혁에 따르는 진통이라며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국 혼란에 대한 사과와는 별개로 여당을 향해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처리해달라고 공개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전쟁 개시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 입법을 반드시 관철시키라는
VIP의 지시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법 처리가 모레로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는 검찰개혁 완성을 명분으로 현 정국에서 벗어날 출구 전략을 찾을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이른바 추운 갈등이 곪을 대로 곪은 뒤에야 나온 것이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어서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네. 대통령 사과가 이게 얼마 만에 나온 겁니까? 네, 그 추미애 장관이 지난달 24일이죠. 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지 2주 만에 나온 겁니다. 예. 여야 모두에서 이 대통령이 이 상황을 정리하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청와대는 대통령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어왔었죠. 그 사이에 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40%가 또 무너지면서 결국 사과와 함께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예, 지지율 문제가 사실은 큰 동인이 됐을 수 있겠죠. 예. 자, 어쨌든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국회 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도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윤 총장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하게 또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먼저 윤 총장 관련 부분을 좀 보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민주주의가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면서 이 민주적 절차를 언급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또 공정성을 강조한 것과 이 맥이 닿아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징계위 결론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징계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법무부 징계위에서 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이 수용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이라는 전제가 깔리고 보면 결국 어떤 출구 전략으로 갈지 징계가 높은 수위의 징계든 아니면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출구 전략으로 갈지 그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혼란이 오래 가지 않고라고 이렇게 표현한 점을 감안하면 이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내년 초쯤에 이 추미애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지금 여당 움직임도 그렇고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 어쨌든 모레 본회의에서 이 공수처법만은 분명히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또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완성할 기회를 맞았다면서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얘기했지만 모레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해달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당도 모레 본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건 상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당은 이날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등 다른 권력기관 개혁 입법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야당이 지금 철야농성 들어갔다고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죠. 숫자적으로 보면. 네, 이미 여러 차례 봐왔듯이 이 여론전 이외에는 딱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다다음 주에는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여권에 대한 이 비판 무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결국 공수처 출범시키고 윤 총장 징계하고 그리고 내년 초쯤 개각해서 추미애 장관 명예롭게 퇴진시키는 이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수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예정대로 오는 10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올 경우 기피하겠다는 입장이고 징계위원들의 명단도 공개하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오는 10일까지는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차례 연기됐는데 오늘에서야 시간을 최종 확정한 겁니다. 하지만 징계위가 재연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이 오늘도 법무부의 전체 감찰 기록과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재요청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또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미국 연방판사연감엔 판사 100명 이상의 자료가 들어가 있다며 판사의 정보가 소송을 위해 일반인들에게 팔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검사 징계법에 대한 헌법 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들며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엄격한 공정성이 필요하고 장관의 영향력은 제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의 연이은 반격에도 법무부는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징계 여부나 수위 등 결론이 바로 나오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기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의 대표 법관들이 회의를 열었는데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된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순간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법무부가 피해자로 지목한 법관들이 이렇게 신중하게 나온다면 윤 총장 쪽에 힘이 더 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법무부가 불법 사찰로 규정하며 윤석열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로 내세운 법관 분석 문건. 전국 법원 대표 법관 120명은 오늘 정기회의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아무 대응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와 일부 판사들이 무리야기 법관 같은 일부 내용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표명을 주장했지만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됐습니다. 법관 다수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법관은 윤 총장의 징계 관련 사안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의견 표명에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 회의 참석자는 판사들은 문건 자체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법원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게 다수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함께 윤석열 총장 징계를 주도한 법무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역할이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 그리고 윤 총장 부인의 개인 통화 문자 내역까지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법한 절차였다고 항변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송원 기자가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윤석열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사건 징계 사유를 설명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통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윤 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건데 박 담당관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한 검사장이 윤 총장과 매일 수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부인도 포함해 수시로 전화통화와 문자를 200회 정도 주고받은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감찰위원들은 이런 개인정보를 공개해도 되냐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한 검사장의 통신 내역은 채널A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기록 중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앙지검 관계자와 박 담당관 양쪽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검사장의 통신 내역이 본인의 징계 절차가 아닌 제3자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사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담당관은 해당 내용은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고 소관 업무상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윤 총장 부인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이 있다면 퇴근 후 윤 총장과 통화였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평가서 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서 원전 즉시 중단 문건 작성 과정에 청와대와 당시 장관의 압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A국장과 비서기관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원전 평가서 조작과 자료 폐기 과정에서 국장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A 국장 등은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장관과 청와대에 2차례 원전 조기 폐쇄 관련 문건을 보고했다고 최근 진술했습니다. 당시 A 국장 등은 원전 2년 연장 의견을 냈는데 청와대와 장관의 압박으로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고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A 국장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곧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전에 삭제했던 원전 문건 일부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새로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조계한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이 올해 말 정기 인사에서 대전지검 원전수사팀을 인사조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전에 수사를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고된 대로 3시간여 뒤부터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됩니다. 3주간 영업이 중단되는 노래방과 헬스장 등은 이래서 월세는 낼 수 있을지 임대료 대책이라도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다시 가게 문을 닫게 된 자영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23년째 노래방을 운영하는 박영진 씨의 최근 2주간 하루 매출은 5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내일부턴 이마저도 끊깁니다. 최악이죠.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충당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보증금에서 뭐 까고 하든지. 아르바이트생은 올 여름 제대 후 얻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쉬게 돼서 이제 아무래도 일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뭐 다른 일을 구해서 뭐 일을 한다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노래방과 헬스장, 학원 등은 내일부터 3주 동안 영업이 금지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저녁 9시까지만 영업하고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합니다. 사실상 올해 남은 장사를 접게 된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감면 등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뭐 그만두고 싶어도 지금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그만두지도 못하고.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장사를 접게 된 자영업자들은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거리두기 조치로 서점과 쇼핑몰이 붐비고 있습니다. 이 카페나 빵집에 앉아서 먹는 게 금지가 되자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선 건데요. 어느 정도인지 권영석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쇼핑몰. 쇼핑 도중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지만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붐빕니다. 카페에 온 듯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케이크도 나눠 먹습니다. 마스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른 쇼핑몰엔 책상이 있는 곳마다 카페에서 공부하던 카공족들이 차지했습니다. 책이나 아니면 음악 듣거나 시켜놓고 좀 그래도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못하니까 시간도 잘. 음식 섭취를 자제해달라는 안내판이 무색하게 음료를 둔 이용객이 몰리면서 대형 카페를 방불케 했습니다. 시내 대형 서점도 점심시간이면 빈 공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카페가 테이크아웃만 돼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여기서 보내려고 하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을 찾는 직장인도 부쩍 늘었습니다. 여기는 몇 시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 카페처럼 이용이 가능한가요? 방역 불감증이 코로나 재확산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소식 연이어 전합니다. 이 서울 강남 강북할 것 없이 아파트 신고가가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급기야 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1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168제곱미터형 아파트가 지난달 23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만에 3억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저평가가 되어 있는 가격이 대형 평수로다가 올라섰고요. 작년도에 대비해서 가격을 놓고 보면 2, 3억 아니면 많게는 5억까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전용 137제곱미터형은 지난달 29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사흘 전 세운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1년 새 최대 5억 원 뛰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1년간 2억 5천만 원 가까이 오르며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서울 대형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01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1.7% 올랐지만 최근 1년 새 6.4% 올랐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대형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쓰는 투자자들이 지역 대표 고가 아파트에 집중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 이후에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 점도 영향. 다만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 여파로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다소 꺾일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집값 상승이 정책 실패가 아닌 시장 실패라고 주장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또 다른 의원은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지용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주택자 세금 폭탄, 무주택자 월세살이라는 부동산 기조를 관철하는 인사, 국민의당은 분란 민심에 기름을 붓는 방화 인사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소속 국토의원인 진성준 의원은 집값 급등과 전세난이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죠.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한계를 보여왔다는 거죠. 경제학에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아 시장 자율에 맡겨둘 수 없는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 의원이 정부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를 언급하면서도 이를 시장 실패로 규정한 건 적절치 못한 주장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현실을 정책에다가 맞춥니까? 절대로 시장은 실패 주체가 될 수가 없고 실패가 목격되는 어떤 플레잉 필드일 뿐이고. 앞서 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안 떨어져요라는 말을 했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진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같은 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처방으로 내놨습니다. 적어도 5년간 현재 공급량의 약 2배 가까이 달하는 연간 15만 호의 주택을 서울에 공급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다 보니 시장에 혼란을 주는 메시지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모레쯤 강행할 전망입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상처받은 중도 표심을 어루만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에 보수 색채가 강한 강성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재림 기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당내 일부 인사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반대하는 걸 안다며 내 판단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를 크게 구애받지 않을 거예요. 비공개 회의 중 주호영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에 사과를 하는 게 나았을 거란 의견도 있다며 만류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런 것도 못하면 비대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여론이 돌아서고 집권까지 가능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당내 강성 보수 인사들에 대한 물갈이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당무감사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민경욱 전 의원과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김진태, 전희경 전 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 49명을 교체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대위에 저희들이 보고를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총 35.5%를 권고를 하였습니다. 교체 시기나 명단 공개 등을 두고 당내 이견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가 이를 대폭 수용할 경우 진통이 있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일본 우주 탐사 캡슐이 지구와 화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에서 흙을 채취해서 6년 만에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소행성 내부 물질을 확보하게 된 거죠.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도 달 표면 샘플을 성공적으로 채취했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아시아 국가의 우주 개척에 맞췄습니다. 빛을 내는 물체가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일본의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우주에서 보낸 캡슐이 지상으로 낙하하는 겁니다. This is so beautiful, long tail. 지구에서 화성 방향으로 3억 4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류구에서 채집한 흙이 담긴 캡슐이지요. 日本の技術をもってしてここまで小学生まで行って帰ってこれるっていうのをその日本の技術の高さを証明できると思うので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신호를 추적해 호주 남부 사막지대에서 캡슐을 회수했는데 탐사선이 우주를 향해 떠난 지 6년 만입니다. 우주 소행성의 흙을 채취한 건 하야부사 2호가 세계 최초입니다. 태양계의 생성 비밀을 풀 수 있을지 기대가 크지요. はやぶさ2というのはそのはやぶさ1での経験を最大限生かして非常にその技術的に完成度の高いミッションになったかと思います。 최근 달 표면에서 샘플 채취를 마친 중국의 무인 탐사선도 곧 지구로 귀환합니다. 창어 5호가 귀환선과 도킹한 건데 중국 우주선이 달 궤도에서 도킹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중국 언론은 우주의 키스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飞行6到7天左右，然后进入月地转移轨道，再经历3、4天的这个月地飞行，后面就是返回地球。 달 샘플을 담아 지구로 귀환한 건 1969년 미국의 아폴로 11호, 1976년 소련의 루나 24호에 이어 40여 년 만에 처음이죠. 这是我们长5号实时下传的这个监视相机的图像。从这里面可以看到，我们已经做了3次的采样。这是第1次采样留下的痕迹，第2次采样，第3次采样的痕迹。 미국과 러시아가 중심이었던 우주 분야에 꾸준한 투자와 연구로 기술력을 쌓아온 중국과 일본이 이제는 우주 개척에 괄목할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상황. 우리는 언제까지 이들의 우주 승전보만 지켜봐야 하는 건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경주 고분에서 여성 왕족의 호화 장신구와 바둑알 등이 무더기로 출토됐습니다. 신라 공주가 남성의 놀이로 알려졌던 바둑을 뒀던 걸까요? 최윤정 기자입니다. 조심스레 붓으로 흙을 털어내자 금 귀걸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주 쪽샘지구 신라 고분터에서 금과 은 장신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상위 계층 무덤에서만 출토되는 비단벌레 금동장식과 금구슬, 은구슬로 엮은 가슴걸이도 1500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비장자는 신라시대 최고 위계에 해당하는 왕족 여성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쪽에는 출자형 모양의 금동관이, 허리 양쪽에는 팔찌가 보이는데 장신구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아 신장 150cm 전후의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남성 놀이 문화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흑색, 백색, 회색 등 바둑돌 200여 점도 나와 당시 여성들의 놀이 문화에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에는 이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서 사신이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사신이 이제 신라 사람들과 이제 바둑을 실제로 겨루었다는데요. 약재를 만드는 데 사용한 돌절구와 공이, 불로장생의 선약으로 인식되던 운모도 나왔습니다.
평소에 허약하거나 또는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였고 따라서 이 용도로 약 돌절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유물은 신라 최고층 장묘문화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세계 최대 열대우림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로 불립니다. 이 아마존 숲이 지구 대기 산소의 20% 정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법 난개발에 1년 사이에 우리나라 수도권 면적에 달하는 산림이 파괴돼서 신음이 커집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녹음으로 우거져야 할 열대우림이 마른 대지로 변했습니다. 척박해진 환경 때문에 살아남지 못한 동물들의 사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Então eles estão destruindo a natureza. Esses animais não têm fruta para comer, né? As onças vivem andando varando no nosso sítio, que a gente chama, que é a nossa plantação.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최근 1년 사이에 11,088제곱킬로미터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면적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아마존은 9개 나라에 걸쳐 있는데 특히 아마조니아 레가우로 불리는 브라질 지역의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최근 6년 새 불법 광산 개발에서만 405제곱킬로미터, 축구장 4만 500개 규모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개발을 핑계 삼아 벌목과 방화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É irreversível, é um processo irreversível que leva 30 a 50 anos e depois nós teremos qualquer coisa entre 60% e 70% de toda a floresta amazônica convertida em savana. 유럽연합은 브라질 정부를 향해 환경 보전을 하지 않으면 무역 협정을 맺지 않겠다고 압박했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주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또 페루로 이어지는 152km 길이의 산업용 도로가 필요하다며 아마존 산림을 없애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 맑은 가을의 햇살 속에선 누구도 어쩔 수 없다. 소리꾼 장사익은 성대난 혹수수를 받고 넉 달을 묵은하며 발버둥치다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선 무대를 시로 꾸몄습니다. 좋아하는 시에 곡을 입혀 나이 일흔을 바라보며 인생이 곰사가 가는 소회를 담아냈습니다. 젊은 날 뚫고 비리던 내 피도 저 붉은 단감으로 익을 수밖에는. 내가 어느덧 늙은이의 나이가 되어 스스로 아픔을 품어 깊어지는 것이 노년의 삶이겠죠. 하지만 그는 늙은 나를 초라하게 쳐다보는 젊은이처럼 노인에게 날아드는 차가운 시선에 아파합니다. 지난해 청와대 경제보좌관이라는 분이 강연했죠. 50대, 60대도 할 일 없다고 산이나 가고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입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정확히 받았나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여당을 거쳐 이번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보수적 노인론이 불거졌습니다.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층을 배려해야 한다며 제기한 주장이긴 합니다만 노인과 주택 소유자, 보수 정당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시장이 아니라 정치와 이념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주택정책 수장에게 온당하냐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변 내정자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재개발 정책을 이기려면 헌재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뒤집을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경질은 현 정부 들어 발생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수습해 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변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제일 잘한다고 평가한 걸 보면 청와대가 굳이 경질이 아니라고 사족을 단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노인들만 또다시 애꿎은 도마에 오르며 요즘 말로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다. 12월 7일 앵커의 시선은 늙기도 서럽건만이었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눈 대신 미세먼지가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수도권과 강원도는 먼지가 해소되겠지만요. 충청 이남 지역은 먼지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과 함께 밤사이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3도까지밖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다시 영하권 추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내일 홍성과 안동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 기온은 대구와 창원이 7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보다 많게는 7도가량 떨어지는 거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계속 변덕스러운 상황인데요.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